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알쓴 식품 상식 코너를 맡고 있는 오 마이 갓 쌤입니다. 이 코너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알고 있으면 쓸모 있는 식품에 대한 상식을 식품 과학적 측면과 식품의 법규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시청자 여러분, 소비자, 식품에 종사하시는 분들, 식품을 전공하는 학생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만든 코너입니다. 이번 코너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에 대한 차이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를 알고 계시는지요? 유통기한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소비기한은 조금 생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자, 가보실까요? 먼저 쉘프 라이프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먼저 알고 가셔야 되는데요. 맨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아기서부터 어린이, 청소년, 성인이 되고 노인이 된 후에 사람이 죽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수명이라는 인간에 대한 수명이 있죠. 또한 가운데 그림처럼 건전지 배터리처럼 배터리에 대해서도 수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먹는 식품에 대해서도 수명이라는 쉘프 라이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셰프라이프에 대한 정의를 그러면 옥스퍼드 사전이나 캠브리지 사전, 위키피디아, 그리고 네이버에서 어떻게 표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아니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한을 쉘프 라이프다라고 표기를 하고 있고요. 네이버 어학사전에서도 보시다시피 식품 등의 유통기한, 저장 수명, 품질 수명이다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국내에 기한을 표시하는 방법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잘 알고 계시는 바로 이 유통기한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합니다. 영문으로 expiration date이나 expiry date, EXP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제품에서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품질 유지 기한이라는 표현도 간혹 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국내 식품 산업계에서는 잘 쓰고 있지를 않고요. 유통기한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쉘프 라이프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식품 업계에서는 유통기한이라고 하는 부분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 소비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슬라이드로 건너뛰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식품을 공부하시는 학생분들이라든가 식품에 종사하신 분들은 관심을 갖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식품을 유통기한이라고 하는 걸 정할 때는 실측 실험이라는 부분하고 가속 실험 또는 가혹 실험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유통기한이라는 것을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실측 시험이라는 것은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실제로 이화학적, 물리적, 그리고 미생물적으로 괜찮은지를 보는 것이고요. 가속 시험은 너무 오랫동안 걸릴 수 있는 실측 시험을 짧은 기간에 가혹한 조건, 가속 시험이라고 하는데요. 가혹한 조건에서 실험을 통해 갖고 일반적으로는 시가처에서는 약 50%에 해당되는 기간을 이제 투자를 하라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12개월짜리 1년이라는 유통기한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6개월 정도는 가속시험, 가혹시험을 해야 그 기간을 통해서 1년이라는 실제 유통기한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식품공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고 하면 이 유통기한에 대한 안전계수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은 일반적으로 식품의 약 70에서 80%, 일반적으로 70%라고 하는데요. 0.7이라는 안전계수를 곱해서
유통기한이라는 것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유통기한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다른 이제 품질 유지기한이나 소비기한이라는 용어가 나올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를 통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로 X축은 시간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요. Y축은 이제 품질이라든가 안전적인 측면을 이제 하나의 키 인덱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을 이제 시간이 흘러서 어느 정도의 일정한 식품의 수명, 쉘프 라이프라고 보면요. 품질에 대한 변화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식품에 대한 품질이 저하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 시점을 내려보면 이 부분을 바로 품질 유지 기한이라고 나타내는 것이고요. 품질을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부터 식품에 대한 안전성 부분에서도 더 떨어진다. 즉 먹으면 안 된다라고 보여지는 바로 이 부분을 소비기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소비기한은 실제 식품에 대한 수명, 쉘프 라이프보다 0.8에서 0.9의 안전기술을 곱하게 되는 부분인 거고요. 유통기한이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 식품에 대한 쉘프 라이프보다 0.7에서 0.8의 안전기술을 곱하는 부분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그리고 품질 유지 기한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유통기한과 품질 유지기한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유통기한만을 사용을 거의 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유통기한은 팔아도 되는 기한을 얘기합니다. 즉 마트라든가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한까지 팔 수 있는 기한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 기한이 지나면 판매를 하면 안 된다는 기한입니다. 그 기한이 지나서 판매를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품질 유지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품질이 일정 기한 이하에서는 떨어지는 부분을 나타냈었는데요. 이 부분을 장기 보존식품이나 레토르트, 설탕이나 소금 등에서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 코너에서 말씀드리고 좀 주장을 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소비기한인 부분인데요. 소비기한은 use by date이라고 하고요. 여기서의 이 소비라고 하는 부분은 판매할 수 있다는 부분이 아닌 consumption 하는 실제로 먹어도 괜찮다라는 기한을 의미합니다. 네, 이 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어떻게 다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표는 한국소비자원에서 2009년과 2010년, 2011년에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을 수거해서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우유를 보시면 우유를 유통기한이 10일이라고 한다면 냉장고에 밀봉된 상태로 뜯지 않고 잘 보관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유통기한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약 50일 동안 놔두고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놀라운 얘기라고 보여질 수도 있을 텐데요. 실질적으로 한국소비자원에서 이제 실험을 한 내용이고요. 여기에 있는 이 표에 대한 내용이 실제로 언론 보도가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소비기한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되는 부분입니다. 식빵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유통기한은 3일이지만 이 부분을 잘 밀봉하고 냉장 보관이 잘 되어 있다는 조건 하에 약 20일을 더 두고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한 냉동 만두 같은 경우는 냉동 온도 조건에서 실질적으로는 9개월의 유통기한이지만 그로부터 약 25일 정도를 더 놔두고 먹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각 다른 나라들은 과연 어떠한 날짜 표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보시면 코덱스라고 하는 국제적인 규격을 나타내는 곳과 미국, 일본, EU나 호주와 같은 선진국들에서도 보시면 유통기한이라고 나타내는 나라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소비기한이나 품질 유지기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덱스에서도 2018년도에는 유통기한이라는 정의를 삭제를 했고요. 영국에서도 2011년도에 유통기한이라는 부분을 삭제를 했어요.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한국을 제외하고는 다른 선진국들은 모두 다 품질 유지 기한이나 소비 기한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도 유통기한이라는 법적인 용어는 있지만 품질 유지기한이나 소비기한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유통기한을 표시를 하다 보니 소비자들은 이제 소비기한이라는 부분을 모르고 유통기한이 지나면 식품을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앞서 유통기한이 설정되는 근거를 얘기를 드렸다시피 유통기한은 실제 제식품에 대한 수명의 약 70%를 정한 것이거든요. 즉 유통기한은 우리가 먹어도 되는 약 70%만큼만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이지 이 기간이 지난다고 해서 제품을 먹으면 우리 몸에 유해하거나 몸에 안 좋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국내 소비자들은 이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국에서만 음식물 쓰레기로 하루에 2만 톤이 발생이 되고 있고 연간 약 30조 원의 음식물 쓰레기 손실 비용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이를 폐기하기 위해 연간 4조 원의 음식물 쓰레기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 이 부분은 연도별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부분은 환경부와 환경공단에 있는 자료를 참고를 한 거고요. 2019년도에 추정치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손실 비용하고 폐기 비용 부분은 음식 폐기물 환경연구원에 대한 자료를 기반으로 제가 추정한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 유통기한 표시로 인한 문제점은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환경적으로는 온실가스에 대한 배출, 에너지 낭비,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2019년 추정치로 연간 30조 원이 들고 있고 처리 비용만으로도 약 4조 원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많은 반찬이 나와서 이를 낭비하는 음식 문화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식량에 대한 곡물 자급도가 낮아지고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겠죠. 한국소비자원에서 2009년에서 2011년에 이제 조사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1%씩 감소시킬 수 있다면 약 1200억 원 가까이 절약을 할 수 있다라는 보고 자료가 있었고요. 또한 산업체 측면에서 보면 제품의 가격을 산정을 할 때는 반품이라든가 해당된 제품에 대한 폐기하는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제품의 가격을 매기게 되는데요. 만약 이 유통기한 부분을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면 최종적으로는 제품의 가격 인하의 부분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슬라이드라고 제가 판단을 하는 부분인데요. 국내에는 식품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이는 뭐냐면 식품을 기부를 촉진시키기 위해 만든 법인데요. 현행 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에 대해서는 기부를 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통기한이 지나더라도 먹어도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정해져 있는 법이 유통기한 내에 있는 식품만을
기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부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한정적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앞서 보셨다시피 미국이나 유럽,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이나 다른 표시기한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고 푸드뱅크와 같은 기부를 많이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더라도 기부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빵집에서, 베이커리 집에서 유통기한이 지나더라도 하루 이틀 보관이 잘 되어 있다면 잘 보관된 제품들을, 식품을 취약계층에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곳에 기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유통기한 내에 있는 식품만을 기부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지난 식품들은 폐기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식품 로스 삭감 추진이라는 법안을 작년에 제정을 했고요. 이와 같이 선진국이나 바로 옆에 일본도 이렇게 식품을 폐기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위해 소비기한 도입이라든가 활성화시키는 법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법을 개정하는 부분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비기한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하려고 한국에서도 2012년도에 식약처 주도하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행 표시하는 시범사업을 실시를 했었고요. 실제 국내 대기업의 몇몇 업체들이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행해서 표시를 해서 시범사업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소비자들이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같이 표기했을 때 그 의미에 대한 혼동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타당성 부분에서 좀 강한 타당성을 나타내지 못해서 실제로는 법에 제정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신선식품과 같은 제품들을 받아볼 때 어떤 블랙 컨슈머들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불만을 본인이 잘 인지하지 못하고 품질에 대한 문제와 불만을 가지고 제조를 하는 식품 업체들한테 불만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여지가 있고요. 산업체 부분에서는 이와 같은 블랙 컨슈머들이 소비자 클레임들이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 매우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신선식품이나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이제 유통되고 있는 간편조리식품이라든가 이제 유통되는 이제 이커머스 시장 부분에 있어서는 산업체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 것은 또 사실이고요.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고요.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입장에서도 소비자들이 올바른 소비기한 제도를 이해할 수 있고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이고 유통기한이 지나도 먹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교육과 홍보, 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2019년도에 국정감사 시에 이명수 의원이 소비기한을 병행 표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부분이 있었고요. 2020년도에 작년이죠. 작년에 강병원 의원이 해당된 의원 발의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소비기한 제도 도입을 위해서 식의약안전 열린 포럼에서 작년에 식약처와 학계와 소비자 단체를 놓고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도 도입을 위한 부분을 얘기를 했었고요. 식약처에서는 작년 연말까지 추진을 해보겠다라는 부분이 있긴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법 제도화 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비기한 제도 도입을 위해 고려해야 되는 사항으로는 제 개인적 소견은 정부, 소비자, 기업이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정부 차원에서는 교육적인 측면이 강조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교육부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 소비기한이 무엇이고 유통기한이 무엇인지를 정의를 명확히 알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유통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이지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나더라도 먹을 수 있다라는 이런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소비자의 의식 수준도 고치시켜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기업 입장에서도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그 유통기한, 소비기한까지 안전하게 소비자들이 먹을 수 있게 제품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비기한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면 이로 인해 식량 폐기량을 감소시킬 수가 있는데요. 연간 약 12조 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이끌어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한 연장을 통해 제품 가격 인하를 기대할 수가 있고요. 소비기한 도입 시 푸드뱅크 등을 통해서 제품이 기부 확대의 기여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에 대해서 차이를 좀 아실 수가 있게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유통기한에 대해서는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이고, 소비기한은 먹어도 되는 기한이다. 이게 바로 오늘의 이 요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